본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이 느끼실 때 최근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매매 시장의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전국적인 관심을 사고 있는 건 그렇죠. 분명하죠. 세종시 그 공동주택 시장이 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요. 약보합세. 예.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작년에. 지금 약보합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있잖아요. 네. 그 설치근거법이 좀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통과될 것이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설치가 확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그 이후에 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고 이 전망이 약보합세로 이어졌고 올해 연말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좀 내놓고 있죠.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랑 네. 그다음에 보유세가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그 분들에게 강화되는 규제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또 어찌 보면 뭐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것이다는 예측을 했었지만은 예상보다는 급매물도 안 나오고 있고 또 관망세로 돌아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 그 국토부 그 이제 매매와 뭐 전월세 실거래 건수를 추이를 봐보면 현저히 그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꼭 그 거래되는 건들이 꼭 신도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들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이 통과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내년 대선과 지선 흐름 속에서 부동산 규제가 현재보다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한편의 기대 심리가 있어서 지금은 6월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현재 분위기는 좀 약보합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상으로는 행복도시에서 2030년까지 도시 완성기죠. 2030년까지 전체 20만 가구가 이제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잘 가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요? 예. 2020년 말까지 이제 인구 목표가 네. 그러니까 신도시 기준으로 해서 행복도시에 약 30만 명이 이주를 해왔어야 되는 것인데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6만 명 정도라고 보면 이제 3, 4만 명이 덜 들어온 것이고 그만큼의 주택이 공급 속도가 좀 저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 원인도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 이명박 정권에서 수정안 논란이 나오면서 그 기업 도시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렇죠. 건설사들이 행복도시의 진출을 포기하는 이런 선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파들이 맞물려서 지금까지는 좀 더디게 공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만 가구 그리고 50만 계획 인구 목표죠.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요. 더디다, 속도가 더디다. 요보다는 그 50만 인구, 그 20만 가구가 들어설 용지가 줄어들고 있다. 가용 용지라고 그러는데요. 가용 주거 용지가 한 55차, 56차에 걸쳐서 행복도시 개발 계획 그 수정안이 이제 변경되는 동안에 가용 용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 봤더니 지금 이제 학교 용지, 그러니까 주거 용지가 학교 용지로 바뀌었고, 그리고 오생활권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반영되면서 또 주거 용지가 스마트시티 용지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자족 용지죠.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S-의상활권 점일 용지예요. 그래서 거기 주택 용지인데 그것도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20만 가구가 들어갈 가용 주거 용지가 지금 이제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복청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2년 전부터 이 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20만 가구 그리고 50만 인구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용 용지를 마련하는 게 좀 시급하다. 지금 많이 줄었다. 이 점을 좀 주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행복도시에서 20만 가구
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작년에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 세종시에서 핫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 더 넓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저는 관건이에요. 50만 인구를 행복도시, 그 세종시 동지역 그 20만 가구를 달성하느냐 여부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 세종시가 그 20만 가구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기반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넘어섰을 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20만 가구를 달성을 못 해요. 그러면은 엄청난 혈세 낭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20만 가구의 하수관로부터 다 이제 뭐 기반 시설이 조성됐기 때문에 엄청난 또 세금 낭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20만 가구로는 부족하다는 말은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행복도시 인구가 이제 목표가 50만 명이잖아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만 가구 곱하기 그러니까 한 가구당 2.5명 통상적인 기준을 대입했을 때 50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50만 명 전 달성은 뭐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담기는 의미.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만들어둔 도시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주요 수도권 또는 뭐 광역도시와 같은 되게 혼잡하고 과밀화된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50만 명 정도가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가 아주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 시의적절한 부가 기능들 뭐 도로라든지 여러 인프라들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느냐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립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으로 남아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기를 어쨌든 20만 가구도 현재로서 과연 달성 가능할지에 대한 좀 의문 뭐 이렇게 제기를 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종시에서 또 13,000 가구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을 또 내놓기도 했잖아요. 대략적으로는 좀 왜 그렇게 됐던 거죠? 저도 여쭤봤어요. 왜 13,000호냐? 그랬더니 이제 그 계획이 어떠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러면 13,000호를 공급하면 추가 공급이냐? 21만 3천호냐? 그리고 21만 3천호면 인구도 2.5명 하면 13,000호 해서 뭐 55만 명, 54만 명이 되겠죠. 그럼 50만 명 이상이냐? 행복청이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가용주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용적률이나 상향을 통하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지를 확보해서 추가 용지를 확보해서 그 20만 가구를 채우기 위한 묘수 그런 걸로 이제 13,000원을 내지 않았느냐. 근데 또 이게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해도요. 지금 2.5 곱하기 20만 호잖아요. 그럼 50만 명이 딱 떨어져요. 네. 근데 지금 26만 명밖에 아직 안 들어왔죠.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또 앞으로 추가 공급량이 있잖아요. 또 그걸 합치다 보면 한 4만 명이 부족해요. 4만 명 정도가 네. 이 수요에 50만 명 달성에. 근데 공교롭게도 13,000명에 2.5를 이제 곱해버리면 4만 명이 딱 거의 맞아. 이제 들어맞는다. 예, 그래서 그 행복구청이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호가 주택수를 늘려서 21만 3천호를 만들면서 세종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다 이런 뭐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가용 주거용지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공급 세대수를 좀 채우기 위한 눈가림으로 13,000호 추가 공급안을 발표하지 않았냐. 그래서 추가 공급안이라기보다도 20만 호 맞추기 공급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토부랑 행복청의 공식 답변은 21만 3천호로 늘리겠다는 것이 공식 답변인데 이승동 기자가 날카롭게 지적한 듯이 어찌 보면은 그 약간의 상징적인 신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죠. 2월 4일 날 국토부랑 행복청이 그 관련 부동산 대책을 세종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권과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대책, 자꾸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규제는 강화하는데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약간 끼워 들어간 느낌.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을 늘린데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면 세종시가 이렇게 급등한 아파트 가격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시장 순으로 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 조치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1만 3천 원을 그러면 몇 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에 따져볼 때는 좀 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의 핵심은 역시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 대선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시장,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런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들 하시고 계시나요? 최근에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했겠지만 LH 공직자들의 어떤 투기 문제가 사회적 그렇죠.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을 그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정부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또 젊은 층들의 반발 심리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라는 걸 봤을 때는 내년 그 3월에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지방선거까지 이 부동산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표시먹기 위한 뭐 제도적 그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이건 대선에 국한된 거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어쨌든 세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그리고 그때까지 이 문제가 끌고 가면 불행한 거고요. 예, 불행한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역 개발 이슈라고 연결되고 이렇다면 분명히 지방선거에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억지로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연결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종시에 이제 추가로 공급되게 될 13,000가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명함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지역 정치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180 이하예요. 그래서 충분히 올려서 만세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용도 변경을 한 곳도 용적률이 분명히 현 세대들은 부동산 규제 자체도 강화됐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을 다녀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에 이제 추가로 공급되는 13,000가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아마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신 거는 과연 어디에 들어서느냐 이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기회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13,000호를 이제 어디에 더 추가로 공급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행복도시 신도시 내에서도 1, 2, 3, 4, 5, 6 생활권 내에서도 이게 같은 면적이지만 주택가격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안배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질적 배경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표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분산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사생활권하고 이제 그 5생활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네. 사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학 캠퍼스 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대학 캠퍼스 부지에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약 4,900호 정도를 부지 용도를 전환을 해서 그 토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그 4-2 생활권 지편동의 기능이 네. 대학과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로 성장 동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배후 주거 기능으로서의 4,900호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중심도로, BRT 중심도로 변에 4-2 생활권에 약 1,400호 정도의 네. 그 기존 상업 용지 기능을 주택 용지로 전환을 해서 이거는 이제 상가 공실이 워낙 심각한 그렇죠. 문제, 상가 공급 비중이 높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상업 용지를 축소하고 주거 용지로 전환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생활권을 전체적으로 보면 6,300호 정도가 배치가 돼서 가장 많이 그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 5-1 생활권의 이제 저류지를 활용해서 800호, 네. 그다음에 5-2 생활권의 그 이제 보행 특화 구역 내에 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400호 이렇게 공급을 하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리해 보면 이제 4-2 생활권 대학 용지에 6,300 거의 13,000가구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5-1과 5-2 생활권에 약 1,200가구 정도 이제 그렇죠.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게 되는 것 같고 1생활권부터 한 6생활권 두 군데는 이승동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북측 단독 주택 용지를 이제 좀 용적률을 상향시켜요. 그리고 영구 용지도 주택 용지로 전환시켜서 한 800호, 800가구 정도 규모를 이제 좀 조성하겠다. 요 네. 계획을 내놨고요. 그리고 그 테라스형 통합 공공 임대주택이 또 함께 공급돼요. 1-1 생활권 북측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6생활권은 뭐 아실 거예요. 월산산업단지가 있던 곳이죠. 그렇죠. 그곳에 이제 산업 업무 용지하고 연구시설 용지가 들어서는데 그 배후 주거지로 해서 한 3,200호, 200가구, 3,200가구가 공급될 예정. 그러니까 예. 발표 내용상에서요. 그리고 북측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를 진입하는 지역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00가구 정도인데 그 북측 그 지역에 좀 랜드마크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상업 용지를 또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런 13,000호가 추가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기는 소식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세종시에서 굉장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예상되는 이제 부작용 때문일 것 같은데 사생활권은 이제 대학 캠퍼스, 대학이 들어와야 소위 수도권의 그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학으로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모두 수도권을 바라보면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지방으로 좀 내려보내야 그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수도권에서 내 집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그게 이제 수도권 집값이 워낙 높고 내가 수도권에 살아야지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행복도시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좋은 대학들이 와야 되고 그 부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지를 오히려 지금 유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지역민들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획이 된 거냐. 거기에 4,000세대, 4,000가구를 집어넣을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깔려 있고요. 사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5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국가 시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공동주택을 늘리기보다 그에 합당하는 어떤 그 공공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인프라를 끌어들이는 용지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빠진 채 그냥 공급에만 너무 그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근시한 정책 그리고 미봉책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택 기자는 지금 뭐 용도 변경을 감행한 거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업용지를 또 주택용지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국토부나 행복청이 발표한 거는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뭐 이런 주거용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세대수로죠. 가구수를 확보하겠다죠. 용적률이 뭐냐면 한정된 면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용적률을 높였다 하면 층고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층고를 높이면 동간 간격이 좀 넓어져요. 동간 간격. 근데 층고를 낮춰 어느 정도. 예. 낮추면 동간 간격이 좀 좁혀져요. 그리고 고밀도 개발이 된다는 또 원성을 살 수도 있고 쾌적성이 떨어진다 이런 원성을 살 수 있어요. 일생활권 같은 경우가 이제 단독주택 용지를 용적률을 높여서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라 하면 한정된 면적에 몇 명 못 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한정된 면적에 무지하게 많이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가구수를 많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 가구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또 주상복합 아파트 높잖아요. 한 예. 2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230%까지 용적률을. 쫙 높이면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구수를 채워놓겠다. 쉽게 말하면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민간 사업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찬반 낙론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나 뭐 행복청에서 말할 수 있는 답변은 청주 같은 경우는 뭐 180%에서 200%까지 용적률이 높아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동간격이 넓죠. 네. 넓잖아요. 넓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용적률이 180 이하예요. 그래서 충분히 올려서
만세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용도 변경을 한 곳도 용적률이 분명히 상향이 될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지만 이곳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용적률이 상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용 주거용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서 좀 세대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분명히 추진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연구시설 용지를 통해서 그 기능을 유치해서 배후 주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산업 연구시설을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막연하게 몇 세대를 벌써 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좀 막연하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행복도시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인근 초중고의 과밀학교, 과대학교가 또다시 양산될 수 있거든요. 벌써 지금 4-2 생활권, 뭐 세나로초라든가 제편초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개교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제 과밀, 과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들이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좀 질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교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성동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부터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진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껴맞추기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또는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대학 용지를 주택 용지로 이제 용도 전환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대학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부지 역시도 원래 대학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사라졌고 여기마저 이제 주택이 들어설 경우엔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이 또 들어서야 되면 대학 부지 과연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 데이터 센터 부지가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KDI를 지나서 그 합강 캠핑장 쪽에 있는 금빛놀교 바로 그렇죠. 앞쪽이잖아요. 그 부지 면적이 이제 반영된 것이 29만 그 제곱미터인데 애초에 그 네이버 측에서 요구한 10만 제곱미터보다 약 3배가 늘어난 수치고 거기가 이제 대학 캠퍼스 부지였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게 됐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어떤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로 대체함으로써 자족 성장의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일단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4-2 생활권의 4,000세대에 가까운 대학 부지 반영 면적을 보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 부지의 약 3배인 87만 제곱미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 구체적인 설명, 왜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뭐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가 좀 오해가 없도록 왜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0만 호 공급을 위한 용지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대학 용지까지 좀 손을 댔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대학 용지에 손을 댔다는 뒷배경에는 전 국토부가 직접 움직였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복청이 직접 그 손을 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세종시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청이 좀 손을 대기는 좀 부담이 있고 전국 규모의 주택 정책에 따라서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학 부지 같은 경우 좀 넓죠. 거기가 좀 좋은 입지예요. 그렇죠. 되게 뭐 좀 금싸라기 땅이에요. 근데 지금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대학 유치가 지금 이게 난항의 속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년을 어떻게 놀리냐? 그럼 이렇게 해보자. 고품격 주거 상업 시설을 넣어놓고 대학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유치를 해보자. 거기에 또 한 발 나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민간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을 최종으로는 대학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개발 이익을 그 대학으로 돌려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계획된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찾는, 접점을 찾는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냥 반대하기보다도 또 마냥 찬성을 추진하기보다도 그 절충점, 이번을 계기로 절충점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이제 행복청에서 해명을 좀 내놓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수동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좀 했었지만 세종 테크밸리 4-2 생활권 지편동의 세종 테크밸리라는 개념 그 안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각종 지원 기관도 있고 뭐 미래차 연구센터,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300여 개 기업들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들 벌써 6개 대학들의 어떤 대학원 중심의 서울대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원 중심의 대학들이 공동 캠퍼스로 2024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충남대 의대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복합 기능에 있는 뭐 근로자들 또는 대학생들이 뭐 기숙사라든지 또는 뭐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좀 기존의 어떤 주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복합 공간으로서의 주거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그게 과연 이수동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유인책이 될 수 있겠냐. 다른 대학들이 세종시로 진출하기 위한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관계기관에서 기왕에 대책을 내놨으니까 좀 더 구체화된 안으로 이 문제, 이 우려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게 걱정되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학교도 뭐 초중고등학교도 또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대학 부지가 넓어서 여러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세종시 상징성에 맞고 제대로 된 뭐 모든 대학들이 제대로 됐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좀 명망 있는 대학을 한 곳만이라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네. 접점을 잘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분께서는 13,000가구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 과연 실효성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택 공급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도시 입장으로 바라보면 이제 인구 유입률을 정상화 목표에 따라 정상화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시장의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 주택 공급을 늘린다라고만 해서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좀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최근에 과열된 시장에서의 상징적인 그 어떤 신호 정도를 주는 정도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 그렇게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었다면 세종시가 생기고 혁신도시가 생겼으면은 이미 대한민국의 집값이 상당 부분 잡혔어야 되거든요. 잡혔다기보다는 더 상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곡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없으면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그래도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도시에서 세종시로 들어오고자 하는 두 분처럼 여기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기회가 있지 않겠냐. 누가 들어온대요? 누가? 지금 춘천권 삼성발전인데. 아니 저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김우승 기자께서 추가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만 호 맞추기 공급이라고 보고요. 추가 공급이 21만 3천 호를 바라보는 타깃으로 한 공급이 아니라 20만 호 맞추기 위한 당초 계획 맞추기 위한 공급이라고 봐요. 구면에서 실효를 거둘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잠깐 이희택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대 수요란 말이에요. 기대 심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3년 뒤에 아파트가 온대. 그럼 지금 사지 말자. 그때 청약 넣자. 3년 동안 집값 안정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B정부 때도 3년 뒤에 보금자리 주택이 한다. 그래가지고 청약통장 가진 한 400만 명, 500만 명 되는 분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집을 거래를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근데 하나 좀 의문이 삼는 게 13,000호에 분양 아파트가 한 9만 세대고 임대 아파트가 한 3만 뭐 가구 되는데 저는 임대 아파트를 왜 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임대 아파트 수를 줄이려고 좀 애쓰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세종시에 적용을 한다면 더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 지난해 LH 임대아파트 경영 실적이 전국 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시는 임대아파트를 좀 줄이고 분양아파트를
좀 공급하는 게 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많죠.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는 거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뭐 사실 임기 말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이런 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이미 많이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이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여당 내에서 이제 보궐선거 참패를 그렇죠. 하고 나서는 부동산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 30대가 등을 돌린 것을 보면서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완화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투기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초점은 또 수도권이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또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랬을 때 젊은 층들이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만 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또 서울에서만 취업하려 하지 않고 서울에서만 대학을 다니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세종시로 투영을 해본다고 하면 4-2 생활권의 대학, 기업, 연구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이 잘 마련된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굳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세종시에 가서도 행정수도 위상 그리고 지방의 위상을 누리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그 돌파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종시의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 3월, 6월이죠. 뭐 선거가 3월 대선, 6월 그 지방선거인데 참 그때까지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논란이 되고 이런 면에서 선거의 표심이 좌우된다는 게 참 국민들로서 불행한 일이에요. 예, 근데 다만 네. 이 문제가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로 간다 치면 선거 표심을 던져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그 매몰되는 거야 부동산 문제. 그래서 표심이 자극하는 거는 좀 저는 좀 불행하다고 봐요. 이 주택 정책은 정책이에요. 그냥 정책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선거로 활용된다는 거는 국민들로서 되게 불행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것들이 불행한 상황이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약 한 1년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 또 그리고 내년 선거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얼마 전 저희 뭐 견직을 통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본 바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세종시에서 부동산 이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 국가산단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세종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뭐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재선 의원들이 좀 다수 좀 포함돼 있고 해서 좀 국가산단 인근에 뭐 그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그 뭐 땅을 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선 의원은 뭐 모 의원은 또 경찰 조사를 받고 좀 그 구속영장은 좀 기각이 됐죠. 네. 예, 그 상황이고 재선 의원 또 뭐 의장까지 포함된 분들이 좀 가족과 연계된 뭐 이런 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금 그 의회의 그 신뢰도가 좀 약간 좀 타격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그 타시도, 그 국민들의 또 그 어떤 신뢰감이 불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실명이 이미 뭐 많은 보도나 이제 언론에서도 언급됐기 때문에 뭐 살짝 짚어보면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의원이 한 3분 정도가 있죠. 뭐 이태한 시의장을 비롯해서 김원식 의원 또 차성 의원이 굉장히 좀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마 다 경찰 조사가 일부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부동산 투기 문제는 누구나 재산을 증식하고 싶고 누구나 안정적인 미래를 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도한 욕망이 반영됐고 그것이 더더군다나 공직자가 여러 가지 정보 취득에 유리한 공직자가 그러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태환 그 의장과 그리고 김원식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후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조치원의 이제 2013년, 2014년에 이제 서북부 개발지구라고 해서 각종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쪽에 도로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부지 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가족의 명의를 활용한 토지 매매, 그것도 도로가 새롭게 나는 곳에 한복판의 중심에 두 시의원의 가족의 명의를 활용한 토지 구매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고, 근데 그 의혹이 의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 이후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 명의 시의원이 해당된 산업건설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개입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 윤리심판원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3개월여 가까이 검토 끝에 두 시의원에 대해서 이태환 의장은 1년 6개월, 그다음에 김원식 의원은 2년에 그렇죠.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그 1월 달에 낸 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원식 의원은 정의당에서 고발이 돼서 지금 경찰 수사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태환 의장은 일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하고 중앙당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차성호 시의원 같은 경우는 연서면 쪽이 이제 그 본인이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2027년까지 스마트 국가산단이라는 거대한 경제 효과가 있는 그 국책 사업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2019년에 지인 명의를 활용한 토지 구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과정에 최근에 이제 법정 출두를 앞두고 뭐 도주 의료가 없다라는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불구속 수사를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시의원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렇죠. 입장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의 재심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뭐 세종시의회가 최근에 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거는 비록 이 세 분의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공개됐었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직계 좀비송이가 흔히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자녀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재산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뭐 한 절반 이상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지역사회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뭐 정당이라든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걸 꼭 공개할 책임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막 비난하고 뭐 이분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할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분들이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고, 세종시의회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소속 의원들이 그 가족들의 그 재산 공개를 안 했다 하면 좀 불평은 할 수 있어도 너무 비난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좀 제도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때 손가락질을 하든 비난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선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까지 이 문제가 다 초점이 맞춰지고 이래서 좀 불행하게 의회나 뭐 이런 감독 견제가 시 집행부를 통한 감독 견제가 좀 막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족 명의, 뭐 공동 명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그 자산 증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 공직자 재산 정보에서 이제 악용되는 사례가 어떤 돈을 세탁한다든지 어떤 자산 증식을 조금 그 불합리한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2010년도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연구 논문도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생활 모두 필요합니다. 뭐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지 재산, 평생 모아오신 재산까지도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냐라고 보면 또 한편으로 존중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 재산 공개를 한 과정에서 그 해당 기관에는 그 부분을 다 제출하되 거기에서
뭔가 좀 그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개해야 된다라든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한 그 공직자윤리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이번 과정에서 한번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 우습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세종시의 의원님들이나 세종시 공직자분들 있잖아요. 세종시에 거주한 분들이 많으세요. 연기군, 뭐 이때 시절부터 충남. 네. 그 옛날부터 그 땅이 있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있고 예. 한편으로는 또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 예. 땅을 구매했다라고 그렇지. 하는데 예. 가보니까 주말 농장을 하지는 않고 있고 부모님 명의야. 그렇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뭐 이런저런. 푯말만 세워져 있고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자산 증식을 위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예. 아무튼 뭐 불법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도덕성에 굉장히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대략 한 1년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런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뭐 투기 의혹 논란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 꼭 이렇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서 뭐 주식과 또는 가상화폐 열풍이 또 올해는 더더군다나 이제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내 미래 노후, 미래에 대한 준비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거 기성세대는 뭐 소위 말해서 갭 투자, 그 다음에 뭐 70%까지의 대출을 통해서 또는 공직자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사들이고 또 아파트를 여러 채 구매해도 문제가 없었고 또 정부부처 세종시로 내려온 공직자들도 다른 도시에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어도 세종시에서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린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현 세대들은 부동산 규제 자체도 강화됐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을 다녀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근데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저는 2022년도에 더 많이 저는 수면 위에 올라올 것이라 보고요. 그 부분이 그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선거를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의 좀 어떤 전략, 어떤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는지 아마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이승동 기자께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뭐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에 뭐 18명 의원 중에 17명이 지금 저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시장님도 또 당적이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시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세종시 그 경제, 문화, 뭐 관광, 뭐 정책을 뭐 정치 다 뭐 지금 뭐 주락펴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터졌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 심판이 이뤄진 상황이죠. 국민의힘으로 그냥 다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전격. 그리고 또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또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있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좀 소구력 있는 좀 목소리 그리고 좀 보다 엄격한 조치, 재산 소명에 대한 그런 엄격한 조치. 그리고 뭐 이런 후보자들이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기에만 매몰돼서 그 당론 그리고 당 정책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그 개인의 면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문제를 갖고만 민주당을 평가하지 말아달라 이런 좀 그런 그 목소리를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냥 뭐 겸손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조금씩 싹 트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는 과거와 같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승부를 벌이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이제는 좀 그 선거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야당 입장에서는 약진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공세적인 입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라든지 또는 의제를 선점하려고 하는지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것도 비례 시의원으로서 한 명만 지금 그 원내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구에서 의원들을 배출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고 지난 선거 때는 박근혜 전 정부의 실정에 따라서 너도 나도 후보로 나서기 싫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였지만 이제는 조금 나서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비례대표 외에는 단 한 명의 지역구 시의원 후보도 내보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당을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뭐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제대로 또 정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그 의원 수가 또 인구수에 따라서 좀 늘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두세 석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종시 진짜 발전을 위해서는 두세 석 갖고는 또 안 돼요. 이게 견제가 돼야 돼요. 예, 견제가. 세종시 의회 18석인데 네. 그거의 황금 비율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그거를 딱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여쭤보시네. 예. 저는 뭐 10석, 8석이나 9석, 9석 뭐 이 정도. 그럼 두 개 덕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야로 봤을 때. 여야로 봤을 때. 거의 반반으로 뭐 생각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선거 여부를 떠나서 세종시의회는 과연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막중한 임무를 좀 띠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지금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볼 수 있는 신뢰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또 시민들 정서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은 됐다고 그렇죠. 좀 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실수를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진심이 통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그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공직자들만 자꾸 못 살게 굴어? 일반 국민들은 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높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하는 속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아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에서 시의회가 어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뭐 이제 윤리특위 아래의 어떤 자문위원회를 대학 교수와 언론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몇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뭔가 어떤 의견들을 그 쇄신안을 얘기하고 제안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은 족쇄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방어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흔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면 어떤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로서의 앞으로 시의회가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더 위상을 세워서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게 되면 과연 이번 그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어떤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또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쇄신안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 내내 뭐 이 문제로 끌고 가서 지방선거를 맞이하기보다도 좀 이제 죄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또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후보자를 나중에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이제 가려낼 때 뭐 윤리강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위원회도 있을 거고 공천심사위원회도 있을 거고 좀 엄격하게 보다 엄격하게 또 이 문제를 포함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또 검증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로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세종시의회 근황에 이어서 다음 편에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전반적인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